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서늘한 가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차니까 목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집에서 이 딸의 인턴 증명서가 나왔는데 직인이 없는 미완성본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려 1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전에 압수수색하고 오후 압수수색 직전에 추가로 압수수색 항목을 더 요청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더 발견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받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의 피의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거예요. 동아일보 오늘 일면 제목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이라는 팩트도 담겨 있고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숨은 의미도 오늘 동아일보 일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 동안 수색했습니다. 자녀가 지원했던 대학 4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대학들은 뭔 죄입니까 도대체? 집에 PC, 하드 등 확보를 위해서다. 조국 장관의 문서 위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지금 이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조국.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 3면에 자세히 나와 있죠. 조국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인멸 교사. 두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가지가 적시돼 있다. 증거인멸 교사는 뭡니까?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PC를 반출하는 등등 일련의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투자사 증권 만나서 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발언했던 내용 등등. 조 장관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당연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겁니다. 자, 수사진의 수색이 길어져서 식사를 중국집 음식 배달로 해결했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구체적인 취재 사실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11시간 동안 무려 이어졌던 장시간 압수수색 현장 스케치 내용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의 내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자금, 조 장관 가족의 학원, 웅동학원의 자금이 조국 펀드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나는 코링크를 듣지도 못했다라고 부인했던 조국 장관. 그런데 조 장관의 부인과는 정반대의 정황들,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났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조 장관의 돈이 그 사모펀드에 흘러들어갔는지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웅동학원이 1990년대 후반 담보대출을 받았던 35억 원의 그 돈의 행방을 검찰이 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정황이에요. 조국 장관의 처남 집에서 WFM 12만 주 이례적인 실물 증권이 나왔습니다. 실물 증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조국 부인이 고문으로 근무,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 주식,
지난달 말 압수수색 때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실물증권을 집에 갖고 있다? 이건 대부분 채무에 담보이거나 차명주식 임의 처분 방지용이다. 수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한국과 미국 9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오늘 서울에서 개시합니다. 미국이 내년에 6배 늘어난 6조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장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걱정이에요. 파주에 이어서 경기 김포에서 또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파주에선 2번째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새 3번째 발병. 방역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 번 걸리면 돼지들이 반드시 치사한다, 폐사한다. 무서운 공포의 병입니다. 이거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전직 날카로운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기대. 9번째 한미 정상회담. 과연 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할 건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11시간. 조 장관의 압수수색 무려 11시간. 세 번째 키워드는 거취.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은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겠지요. 조 장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오늘 하나하나씩 풍성히 준비됐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뉴스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만간 제3차 국무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신부회담이 열립니다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국무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학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해전을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박정희 대변인 벌써 9번째 한미 정상이 벌써 9번이나 만났었군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의 메시지는 역시 3차 북미 회담,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좀 한번 세 번째 좀 만나라라는 것을 지금 중재하기 위해서인데 벌써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도 9번째, 그리고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미 회담도 3차인데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지금 그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벌써 2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 대통령 오늘 뉴욕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좀 전에 만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낙연 총리가 뉴욕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급히 전 대통령이 가셔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국제사회로의 나오는 그 북한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뉴욕 현지에서 아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중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얘기, 하노이에서 있었던 얘기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사실은 뉴욕 이렇게 이제 유엔 회의 같은 데 가서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길게 진행이 못해요. 길게 진행이 못하는데 전에 오는 거 보면 1시간 넘게 회담이 있었으니까
극단의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하면 굉장히 뭔가 잘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말고 다른 무언 것들이 또 많이 트럼프 스타일로 논의가 됐을 가능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좀 마저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한반도에 정말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왔고 어쨌든 대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세 번째로 두 정상이 좀 빨리 만나달라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Considering actions,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We didn't have an agreement on short-range missiles, and a lot of people in a lot of countries test short-range missiles. There's nothing spectacular about that. But we will be discussing that also.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거냐, 언제 만나냐라고 질문하는 대목도 저희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Clear this up by releasing the whistleblower reports on the flight. When are you going to meet with Kim Jong-un? Could happen soon. Will you let the evidence? It could happen. Will you let the evidence? Could happen. 또 일어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제 국민들은 기대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과연 달라졌느냐? 많은 국민들은 글쎄요, 북한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북한이 지금 수차례 위반을 해왔고 군사적인 도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북한에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노력을 애석하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몰라준다, 좀 야속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북한과 미국이 또 세 번째 만난다 한들 과연 북한이 달라질까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최근에 김명길 북한의 수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리디아식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대해서 아마 경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실험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무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핵실험이 없었다. 또 미국과 관련된 중장거리 말하자면 실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핵심은 불가침에 대한 북미 간의 교류와 논의가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SMA, 즉 방위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또 한국 대통령도 또한 어떤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 했고 또 그 한미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말하자면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LNG 수입도 하고 했다는 것을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또 어쨌든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조만간 말하자면 비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가침에 대한 리비아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즉 여러 가지 수교 문제라든지 또 아침에 얘기하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인들 인질이라든지 예. 말하자면 이번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해 발굴 계속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얘기하는 만큼 조만간 3차 북미 회담이 열려지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불가침이라고 하는 구체적 리디아식 모델은 북한에 대입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 겁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 북한의 대북 제재라든지 북미 수교라든지 또 일정 정도의 어떤 완화 조치를 통해서 점차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한 피해의자 조국. 어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서 11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 법무부 장관이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거는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밝힌 분입니다. 과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분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조국의 혐의도 적혀 있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의 주제는요. 심플합니다. 피의자 조국.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는 조국 장관도 혐의가 있다. 검찰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근거. 조 장관의 자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죠. 그런데 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처럼 이 인턴 증명서도 위조된 것 아니냐. 그리고 조 장관이 여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직인이 문제예요. 아, 그 직인. 참 직인. 완성 전 서울대 인턴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죠. 검찰이 조국 자택 11시간 수색했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적시됐죠. 확보된 자택의 PC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여기까지 어제 보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직인이 안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미완성본이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을 때 한 여권 인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자, 너무 저 인턴 증명서가 소중하니까 다른 아빠 아들 거 인턴 증명서까지 스캔해서 PC에 보관하기 위해서다. 그 해명 말도 안 된다는 게 오늘 드러난 거예요. 직인이 안 찍혀 있었다. 미완성본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제출한 최종본에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장영표 당국대 교수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인턴 활동 대신 서울대가 주최한 세미나에만 하루 참석했다. 조 장관의 딸, 아버지, 조 장관이죠. 당시 조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아간 것이다. 단 하루 참석 뒤 15일간 인턴 활동 증명서 받았다. 조 장관의 연락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 하루만 참석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15일치 받아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서울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인권법센터 참여했던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배인 박사님.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돼서 직인 파일 따로, 문건 파일 따로,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조각조각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위조했다. 검찰이 이 정황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죠. 그런데 조 장관이 재직했었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에 직인이 안 찍힌 파일이 그것도 남의 집 아들 인턴 증명서까지 조 장관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는 아들이 받았던 표창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표창장을 스캔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가면서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있으니까 수정하면서 위조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황 증거, 사람들이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와서 인턴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본 서류가 없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서류가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것을 혹시 한글 파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냐? 그럼 만든 상태에서 직인이 없는 상태니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지금 그림에는 제출된 거에는 직인이 찍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 아직 완성이 안 된 무언가 작성 중으로 보이는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다는 것.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을 것이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PC가 나와 있던 자택에 있는 사람은 조국 장관의 부인, 아들, 딸 4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4명 중에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당시 적을 두고 참여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조국 장관을 빼고 나면 이것을 조국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3명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조국 장관이 배제된 상태라면 이와 같은 활동, 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네. 직인을 조 장관 측이 어떻게든 직인을 받아서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직인과 관련된 사람,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족 중에는 조국 장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혹은 공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겁니다. 예.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조를 만들어낸 공문서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 대학에 내기를 했는데 충북대도 어저께 압수수색 대상이 돼요. 충북대도요. 충북대 로스쿨에 입시에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또 국립대입니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은 발생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자, 조 장관이 과연 이 일에 얼마나 연루가 됐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검찰의 수사의 포인트인데, 허은하 소장님. 네.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건 아직 정상적으로 서울대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발급하지 않은 인턴 증명서가 어째서 조 장관 자택에서 나온 겁니까? 아직 발급하지도 않은 문서가 어째서 자택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째서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개천에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조 장관 측은 아무래도 개천에서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연습 삼아 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았던 그 서류가 거기에 제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다라는 자체는 그냥 연습 삼아 그려봤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도 조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셨잖아요. 만약에 저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 인턴 증명서가 서울대 어디 산하 기관 뭐 사무실에서 나왔다면 아 발급 중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조 장관 집에서 나왔다? 그 조 장관 집이 서울대학교 공식 사무소입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조 장관 측에서는 과장된 보도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본인의 불만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과장된 보도인데 그럼 PC 속에서 왜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오고 고양대 표창장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PC에 확보를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은 저거 자체를 가지고 저건 일종의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 증거다. 그럼 객관적인 증거는 왜 PC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건 뭔가 인턴 증명서가 됐건 표창장이 됐건 위조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위조했느냐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바꾸게끔 구체적인 어떤 조국 장관 측에서 이유를 대든지 증거를 대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총장의 승부수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많은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또 많은 것을 확보했다고 보지만 이제까지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고 또 검찰 통해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추측기사 형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난 18일 날 지난 18일에 수요일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있습니다. 그 반부패부에서는 서울중앙 특수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근데 고형곤 특수 2부장이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정황에 대한 걸 보고를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반부패부에? 예. 그래서 이제 반부패부에서는 바로 극비리에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했고, 윤석열 총장에서 그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압수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 받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금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 하려고 하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내주겠어요? 확실한 패가 없으면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랄지 지금 특수부에서는 이 정도 패라고 한다면 압수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진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측해보는 걸로는 어떠한 증거일까? 그건 아마 녹취록 아니면 어떤 서명이 담긴 문서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추측과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어떠한 범죄에서 찾지 못하면 이건 검찰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승부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압수수색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잠시 후 3번 주제 때 또 김 변호사님이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 지긴 안 찍힌 인턴 증명서가 방배동 자택에서 왜 나오냐? 그런데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집 딸, 그 다음에 장영표 아들 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아들 인턴 증명서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방배동 자택 PC에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조국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자, 2장이었다. 어제 저희 여기까지 보도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예요. 인턴 증명서 1장 더 있던 것으로 저희가 단독 취재했어요. 2장이 아니라 몇 장? 3장. 3장. 자, 1. 조국 장관 딸 증명서. 두 번째, 스펙투맛이 의혹받고 있는 당국대 장용표 아들 증명서. 자, 세 번째예요. 변호사 A씨의 아들의 증명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같은 외고도 아니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증명서가 나왔는데 이 변호사 A가 누구냐? 조국 장관과 미국 유학 생활을 함께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서울법대 82학번 동기 조 장관과 미국 유학 생활 함께한 A 변호사 아들의 증명서가 도대체 거기서 왜 나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정환 대변인. 그게 거기서 왜 나와요? 글쎄요, 지금까지 사실은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셨지만 너무 중요한 증명서라서 다른 학생의 그 증명서를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런 우픈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얘기가 된다면 딸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국대 논문을 같이 공동저자로 올렸던 교수의 아들 증명서가 있고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는 대학 동기 유학을 같이 했던 변호사 다른 고등학교 아들의 증명서가 나왔다는 것은 어제 수사 결과 통해서 우리 한인석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거는 실무 직원이 했을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또 증명서가 나온다는 거는 저 PC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기계다. 저 정도면 기계다. 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상황 아닌가. 발급기다. 자동 발급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출력해서 찍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직인 찍어서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국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 그다음에 검찰은 어디까지 수사가 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자택을 저렇게 자신 있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지켜볼 때문입니다. 박정호 대변인은 조 장관 자택의 PC가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자동 발급기냐라고 돌직구 날렸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 장관 과연 뭐라고 해명했는지. 자, 그리고 어제 조 장관의 해명도 좀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해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네, 어제 자택에서 유한 선생 인턴 증명서 나오셨는데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인 일정, 소환 일정 정해주셨나요? 로부터 아무런 보고는 혹시 받지 못하셨나요? 악의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영사 이거 모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왜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아니, 할 말씀이 있으실 땐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궁금할 때는 답변 안 하시는 조 장관의 오늘 모습까지 보셨는데, 자, 미완성 인턴 보고서에 대해서 기자가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조 장관 어제 다 말씀드렸다 라고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인은 영문학 했잖아요. 본인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서울대의 수준에 좀 실망스러워요. 도대체 인턴이 뭐냐? 인턴이라고 하는 건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수련하는 걸 인턴이라고 하는데, 저런 어떤 덕망이 있는 분,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아주 수재가 되는 분들이 인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냐. 세미나 한번 참가하는 거 봉사 시간대 증명서 동원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을 인턴이라고 하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의 결함, 저는 굉장히 그 마음으로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스페프 마시를 했다 하면은 그 뭐라냐면 그 다른 아이의 아버지 교수는 말하면 논문으로 공동 저자를 올려서 논문 제조기가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엊그저께도 만난 친구가 그런 특목고에 다니는 학부모들끼리 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1시간만 오시면 3시간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떻게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일반 그 소위 민중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조국 교수의 말하자면 집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부인의 몫을 넘어서 본인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영주 의원, 부인의 몫을 넘어서서 본인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압수수색 이야기는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이 얘기부터는 꼭 해야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조 장관의 혐의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의자 조국, 영장 적시된 혐의. 첫 번째, 증거인멸 교사 혐의. PC하드 교체 등 증거인멸을 돕거나 방조했다. 정경심 혐의 공범으로 판단. 두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국 펀드 운용에 얼마나 관여했느냐. 정경심 투자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들과 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는 동양대랄지 아니면 집에 있는 PC 하드를 교체했잖아요. 근데 그 교체 자체를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해서 교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그 교체를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PB 그 김모 씨가 거기서 교체를 하면서 조국 장관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수십 분 이상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수십 분.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PC의 하드를 교체하는 것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하고 충분히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가 된 걸로 보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체는 지금 굉장히 넓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국 펀드에 관련된 자금, 예를 들어 WFM이랄지 아니면 뭐 사모펀드랄지 코링크 피와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투자한 돈, 조국 가족이 투자한 돈 말고 지금 차명으로 한 것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 장관의 처나 아니면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명의로 차명으로 투자한 돈까지 합치면 이 금액 자체가 한 30억이 넘어요. 한 36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동원이 된 건가?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 만약에 조국 가족의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조국 장관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런 혐의를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것은 조국 장관이 알아야만이 공범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랄지 여러 가지 뭐 횡령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모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검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저 두 가지 범죄 사실, 그리고 거기에 밑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개입한 정황, 이런 자료를 소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했지 않았나.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조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대학원에 한번 불합격해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재지원을 해서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의 합격 당시 서류가 지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합격 서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 통째로 사라진 조국 아들 대학원 합격 서류. 아니 뭐 어떻게 이 아들 딸과 관련돼서 표창장도 원본도 사라지고 아들 대학원 합격 서류도 사라지고 연세대학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관 잘해야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2017년도 2학기, 2018년도 1학기 두 차례 지원을 했는데 17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떨어졌어요. 탈락. 6개월 후 석사과정 재지원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대학원이 검찰의 당시 전형 서류 요구에 대해서 탈락했었던 서류만 제출하고 합격한 서류를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도 면접 점수표 등등 어떻게 조 장관 아들이 6개월 뒤에 합격했는지를 입증할 만한 합격 서류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그거 없어졌는데요.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우에 대해서 이제 파악 중인 상태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아니 2018년이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작년이에요. 네. 작년 입시 합격 서류가 사라졌다? 그런데 재작년 탈락 서류는 갖고 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갑자기 어디 간 겁니까, 이게?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국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로 배치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꽤 있는 그런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번이나 대학원 입시에 탈락을 했는데 3번째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 사이에 굉장히 실력이 월등하게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가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혹시나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입학된 사례는 없는 것인지를 검찰이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서류의 보존 연한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김진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도 입시에 쓰였던 거라면은 아주 지극히 당연히 학교에 보존하고 있어야 당연한 일인데 그 서류가 없다라는 것은 혹시나 누군가의 의도와 개입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연세대학교도 굉장히 훌륭한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매덕스가 또 입학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명문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명문대의 대학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예. 각 대학원은 통상 입학에 대한 TO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TO에서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또 누군가 한 명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과거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한 번 대학원에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학원에 한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가 젊은 청년들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하죠. 그 시간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통상적으로 훌륭한 실력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조국 장관 아들이 입학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처럼 혹시 부정한 방법?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누군가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서류가 없어졌다는 데에 검찰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수사에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정화 대변인, 아까까지만 해도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없어야 할 문서들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게 거기 왜 없어?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서류가 없어요. 작년 초에 있었던 입학 서류가 없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더 좀 걱정스럽고 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이렇게 국민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지금 속전속결 막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추론으로 누군가가 훼손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 임직원들한테 전화해서 표창장 그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준 걸로 입 맞춰 줘 달라라는 진술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증거인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지금 연세대 입학 서류가 없어질 정도로, 그리고 없어져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하루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쉽게 생각해 왔으면. 그동안 쭉 조국 장관이 몇십 년 동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오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옳은 소리에서 막 지지를 받았던 게 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툭 한마디 던지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지금도 까짓 서류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변의 많은 정황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이렇게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우려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 화가 납니다. 자, 물론 이 연세대학교의 정예과 대학원에 입학 서류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누가 없앤 건지 아니면 지가 없어진 건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들과 수십 통 전화를 해서 입맞추기를 강요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교수 입맞추기 강요 정황. 이달 초 총장상 위조 의혹이 불거지고 아주 뜨겁게 논란이 됐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동양대 총장상 어떻게 된 거냐 수차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표창장 관련 학교 내규 등 관련 문건을 그거 다 검찰에 고지고대로 다 제출할 필요 없다. 그 검찰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표창장 정상 발급된 것 확실하니까 그렇게 말해라. 검찰이 뭐를 입수했다고요? 녹취록을 입수해서 분석 중이다. 김영주 의원님, 정경심 교수가 저런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 검찰의 수사가 별거 아니다. 박정화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그 검찰 별거 아니니까 다 줄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그 합리적 의심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창장이 발급되기는 했는데 일관성을 갖지 않게 발급을 된 것 같다. 총장상이 여러 군데에서 각기 발급되도록 거의 말하자면 감사에 지적받을 수준으로 남발되고 있지 않았을까가 한 가지 추측이고, 두 번째는 아예 허위로 작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것을 우선은 지난번 청문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최 총장한테도 말하자면 간접적으로나마 조 장관 스스로도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표창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총장한테 그 정도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직원들한테는 훨씬 더 입막음을 단단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내규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면 내규에 어긋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면에서 검찰이 그런 부분도 보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어제의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었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 왜? 오전 8시 30분, 이미 8시 반에 검찰 수사팀이 자택 근처에서 승합차에 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 장관은 검찰 수사팀이 본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8시 37분 조국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나섰죠. 출근을 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9시 전과 23분 뒤에 조 장관이 집 나가고 20분 뒤에 검찰 수사팀이 조 장관 집 자택에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음식 9그릇 배달 후 나오자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집에 있었냐? 배달원 그렇다. 오후 8시 2박스 분량의 자료 확보 뒤에 11시간 만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얘기. 조 장관은 오후 6시 30분쯤 법무부 청사 나서서 퇴근했죠. 오후 10시에 자택에 도착을 했고, 검찰 관계자는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 밝힐 추가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후에 한 번 더 있었다. 오후 수색 내용이 오전과 다르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마지막 검찰의 발언 있잖아요.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 밝힐 추가 내용이 생겨서
오후에는 새로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 장관의 집이 우리가 좀 말하는 한 45평 정도, 방은 3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왜 많이 걸렸을까? 너무나 11시간이나.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뭐 8시에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시와 장소와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 대상과 관련해서 변호사 측에서 좀 이의제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이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 안에 뭔가를 봐야 하는데 예. 아마 금고 비밀번호와 관련된 부분 또 과연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느냐의 부분 이것 가지고 좀 약간 실랑이 있어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오후 수색 내용이 오전과 다르다는 저것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증거 관련해서 차량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수색 영장이 나올 때까지 중국식 문심을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이라고 하면 그 조 장관이 타고 다니던 QM3 차량을 포함한 그렇죠. 이제 여타 집에서 차량들. 타는 차겠죠. 관용차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보고 지금 검찰은 한 2박스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압수수색은 물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적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끝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환을 할 것이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자, 이거 검찰 출신 한 분 옆에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의미까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을 법무부 출근해서야 보고를 받았고 퇴근해서도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조 장관 어제 퇴근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압수수색 미리 보고 받으셨나요? 휴대전화도 제출하셨나요? 검찰은 서울대 인턴 시스템을 미조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검찰 압수수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 허 소장님, 네. 본인의 심경 밝히는 건 좋지만 일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혐의가 적시됐고 법원에선 일정 정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타당하다라고 영장까지 발부됐으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송구하다라는 말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보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랬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지금 억울하다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님이 대선 후보의 대열에 끼셨잖아요. 예.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강한 맷집 같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넘어가지 않는 그 강한 맷집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통제도 잘 하시고 다만 자기에 대한 감정 통제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준비해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맷집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의 맷집이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몇 부작인지 정말 진짜 이제는 조금 지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쯤은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윤석열 총장이 극비보고를 받았다. 앞서서 김강산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극비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좀 저희가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8일 오후 조국 일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관계자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방문했다. 아까 김관선 변호사님이 언급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조국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관련돼서 극비보고를 총장한테 했다니까. 윤 총장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향후 추가 수사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법조계 인사는요, 장관직 압수수색 시도는 확실한 해를 주었기에 가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영주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 타이밍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고 바로 이뤄졌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을 때 윤 총장이 바로 압수수색 쳐라라고 했다라는 그 윤 총장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부재를 염두에 뒀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뭔가 정무적인 것까지 윤석열 총장이 고려했다라는 의미입니까? 뭐 정무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여러 가지 어떤 시급성과 현실적으로 최소한 어떤 임명권자로서, 왜냐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고민하게 될 시점이 올 텐데, 그나마도 대통령이 안방에 계시는 차원에서 최근에 임명한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올 폭풍이라는 건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무리 확정적 증거와 단서를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대한 대통령의 예우 같은 거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마 윤석열의 그런 타이밍의 관점이 아마 그런 차원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없을 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의 거처와 관련돼서,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의 압수수색에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장관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 운운하면서 기소가 되어도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하태경 의원은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장영자, 이철이도 울고 갈 희대 부부 사기단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기업 상대로 사기를 쳤지만 조국 부부는 국민과 나라 전체를 기만하고 농락을 했다. 자, 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문제없다. 더 나아가 검찰이 문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입니다. 검찰 수행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입장 살펴봤는데 이제 여당 공식 입장이에요?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전까지 쭉 봤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팩트라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어제 조국 장관 자택 직접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 입장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이 무언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인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너무 많이 왔고 국민들이 너무 혼란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 봐도 야구도 자꾸 연속 안타 나오고
포볼 나오고 그러면은 감독 마운드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농구할 때도 작전 타임 딱 해서 흐름을 끊어주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아니면 여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타임에는 저는 한번 타임을 끊어줘야지 대통령, 정권, 그다음에 나라에도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고 있는 무언가의 사인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대통령이 지금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돌아오실 때까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숙고해서 돌아오셔서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게 맞는 참모로서의 역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충신보다는 간신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청와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화 대변인이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사실은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년 4월 총선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98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 네덜란드 5대0인가로 지었던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에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감독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5대0 이상으로 경기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선수 기용 전략 전술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 되면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본물터시 터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금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전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 핵심 사건에 대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고요. 지금 어제 있었던 조국 장관 반배동 자택에 대해서도 그냥 검찰이 하고 싶다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는 법원도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고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는 목전에 닥쳐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결국은 발부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는 결국 검찰에서 비롯됐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아마 내년 총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셨으니까 지금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먼지털이식 별검 수사다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이전에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번 사태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진실과 유선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유선의 베일이 점점점 벗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이 진실을 단순히 먼지털이시다, 별건이다,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항상 주장했던 게 뭡니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수사를 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까지 정치권을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자체는 정말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별건 수사는 말이죠. 최근에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랄지 윤준천 사건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별건 수사를 억울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조국 장관을 동일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여당도 그렇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걸 정말 진실을 덮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단지 저런 미사역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이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당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 불안감의 기류가 사실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감인 거죠. 민주당 관계자들은요,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아니 빨리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 총선도 얼마 안 됐는데 최대 악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거나
조 장관이 포토라인 설 경우 당에는 매우 치명상이다. 청와대가 그때까지 당 지도부가 정말 조 장관이 포토라인 설 때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중진 의원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의원은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역구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마침 오늘 민주당 의총이잖아요. 자,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저 익명 갈 것도 없어요. 김영주 의원님, 지난 정부 때 핵심 여권, 핵심 인사였고 민주당 출신의 서울 정무부시장까지 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모든 민주당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실은 청와대가 상당히 약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인 의총을 통해서 대통령이 안 계실 때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그 의총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87 그 민주화 운동의 학생 운동의 주요 세력들이 말하자면 이인영 원내대표, 우상호, 임종석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민주당에 많이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의당도 상당히 지지율이 빠져 있고 위기에 있는데 만약 이 일을 계속 그 조 장관을 위해 준답시고 이렇게 봉헌했을 경우에 지금 586 세대 전체의 말하자면 어떤 내년 총선에서 퇴출까지 어떤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어떤 약한 고리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의당의 내용이 다시 민주당의 내용으로 오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됐을 때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도 어쨌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만든 것도 우리 문정부 아닙니까? 그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제대로 잘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감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자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을 향한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기자를 만난 핵심 여권 인사는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장관 결국 빨리 교체될 거다. 김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 교체를 생각하고 임명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사퇴가 될지 해임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명 강행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조 장관 수사 착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면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임명임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치면 물러나겠다는 건데 내년 총선 출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직접 받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대표적인 진보 농객 진중권 교수가 첫 번째 핫플 주인공, 나경원 원내. 자, 세 번째는 한 주사기 사진, 그리고 네 번째는 웬 술인데요. 북한 술 같죠?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죠. 대표적인 진보 농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그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같은 대학에 재직 중인 동료 교수이자 정경심 교수랑 동료 교수잖아요. 동양대 진중권 교수랑. 대표적인 진보 농객인 그의 입장 표명에 이목이 쏠려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사태를 대응하는 정의당의 태도에 진중권 교수가 대단히 실망해서 탈당계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차례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충고를 해왔다라는 사실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 지도부의 만류, 심상정 대표겠죠?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다는 상황인데 진중권 교수는
탈당계를 낸 이유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비롯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진중권 교수다운 해명이에요. 정의당의 대응을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나 탈당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데스노트에서 조 장관의 이름을 제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조 장관 임명 직전에 정의당 지지율은요 7% 가까이 올라갔었지만 지난주 5.2%까지 떨어졌고 오차범위 내에서 바른미래당과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 결국에 조국 데스노트 제외한 거 송구하다라는 입장 냈지만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궁색한 병명을 내놓는다라는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정의당 진중권 대표의 탈당계 제출까지 사면 초과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허은하 소장이 이 정의당 지난 대선 때에서 우리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까? 야, 그래. 양당이 싸우더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 약한 자들의 정말로 불공정을 대변해 줄 사람은 정의당밖에 없다. 심상정 대표밖에 없다. 그런데 조 장관 일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예외적인 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에 대한 그 여성 표심이 엄청났었어요. 네, 그리고 뭐 소통도 정말 잘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준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3위권에 들어갈 것이다. 인기가 더 많이 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는 사실 이제 주워 담기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본인들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진짜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 갈 길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정치인에 대해서 일반 젊은이들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저 모습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그 큰 그림을 다 날려버리는 저 모습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좀 돌아오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의 그 맷집 지금 조 장관과는 다른 그 맷집으로 할 소리 하는 그러한 정당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진중권 교수가 제가 어제 사실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행 박사님, 진중권이 누구예요? 진중권 교수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진보학계,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에 몸담아왔던 진중권 교수잖아요.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동료 교수예요. 정경심 교수 임용되고 바로 다음 해에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을 했잖아요. 진 교수가 정의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안 된다. 문제 많다. 반대해야 된다. 정의당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심 대표가 조국 장관 감싸는 모습 보면서 진 교수 세상이 싫다. 진중권을 세상이 싫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당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이나 말든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서 정의당의 진중권 교수 나오게 되는 그 뒤에 화면 배경에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말 한 번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처음에 조국 장관 이슈가 터지고 나니까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분노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잘 담아냈고 50대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60대, 70대가 가지고 있는 진보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 청문회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6,411번 버스가 어딥니까? 바로 정의당에서 실질적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정말 어려웠던 청소 노동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얘기해서고 했던 바로 그곳이 6,411번 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했던 반칙, 특권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들을 그대로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하면 생각나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진중권.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세 사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이 모여서 참 대중들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길은 아마도 많은 청년들에게 참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서울대학교 촛불을 들고 나섰던 학생들에게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반, 고기반,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마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길 중에서 저는 진중권 교수가 적어도 유시민 이사장의 길은 걷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어떤 길의 선택이 사실은 특정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환호가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특히나 사회적 부정의, 불공정에 맞서서 정말 좀 세상을 개혁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진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명쾌한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예,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은 늦었고 심 대표가 지금 걷어들일 수 없고 진 교수가 탈당계까지 냈는데 자, 박정화 대변인 김영주 의원한테 여쭤봐야겠다. 김영주 의원님, 탈당계를 낸다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누군가에는 뼈아픈 고민들의 순간일 거예요. 특히 진중권 교수에게 정의당의 탈당계를 낸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싫어졌다. 세상이 싫어질 정도의 어떤 배신감과 원망감과 후회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라는 회의감이 없고서는 진중권 교수가 쉽게 탈당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면 민주당 당원이었겠죠. 그렇죠. 예. 진보하면서도 건강하게 어떤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싶었다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의 자기 자존감이 훨씬 높은 진보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그 믿었던 정의당 자체에서 분란을 하고 당이 당락에 따라서 그게 무슨 권력이 될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는 뼈아픈 고뇌의 결정이고 사실은 자기가 탈당한다는 한 개인이지만 진중권은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럼요. 정의당의 어떤 그를 믿고 같이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당원들이 있다는 생각일 텐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당에서는 지도부가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 중이라는데 과연 진 교수의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녀 원정 출산 이중국적 의혹 공식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조 장관 자녀 논란과 맞물려 여권으로부터 자녀 이중국적 원정 출산 의혹을 받아왔는데 홍준표 전 대표까지 이중국적 여부를 밝히라며 압박하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 나 원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이게 명백히 가짜뉴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더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 본인 자녀 모두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4인 자녀 함께 특검하자 자녀 특검 카드로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이에 홍준표 전 대표가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며 당당해야 좌파를 상대할 힘이 생긴다. 이제 자신 있게 밀어붙여라 라면서 겸연쩍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박찬하 대변인. 홍준표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물어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저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쭤보신 걸로 치면은 적군이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적군이다. 저 둘은 적이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적군인데 홍 대표께서 차라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 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나 이제 더 이상 고언 안 하고 빠질게 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낫을 텐데 거기에 또 느닷없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원하게 또 해명을 하니까 잘했다고 또 박수를 치고 또 끼는 거는 도대체가 어떤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인지 궁금할 정도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시면서 당신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쭉 겪어왔던 이 후배 정치인들이 잘 커가기를 이러는 마음에서 병풍 역할을 잘 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면서 좀 전에 진중권 교수 건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나경원 대표
지금 가짜 뉴스나 아니나 뭐 이런 정치권 공방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조국 장관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회 변화에 이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논객들의 상황, 그다음에 뭐 정치권을 둘러싼 얘기, 좀 전에 김영주 의원 말씀 주셨던 386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껴있는 뭐 가짜 뉴스와 그 뭐 이를 둘러싼 정치권 내 아니면 인터넷 사회 내에서의 공방 이런 것들이 한번 확 변화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렇게 논문 쓸 것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성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의 위안은 같습니다. 자, 근데 김병민 박사님,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정말 아니에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그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한 거 아닙니까? 국적 아닌 거 맞아요? 이중 국적이라면 해외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원정 출산을 맞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원정 출산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확실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출생 증명서도 갖고 있고 그리고 외국을 그로부터 나갔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출국 기록도 없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퍼다나르는 건 정치적 의혹,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가짜 뉴스가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은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과도 또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삼류 평론가까지 동원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뭐 홍카콜라 TV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평론가로 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전 대표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삼류 평론가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의 부안에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근거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삼류 평론가로 생각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보이고 있었던 지금의 평론의 가치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풀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달 7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베트남 여성 A씨를 간호사가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환자의 차트로 보고 신원을 착각해 본인 확인도 없이 마취제를 주사한 것. 이어 의사 역시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낙태 수술을 진행한 겁니다. 태아가 사라진 걸 확인한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우려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는데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 또한 태아는 사망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 A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외국인 산모였다는 점에서 확인 절차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의사 자격이 유지돼 부주의로 인한 실수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난 여론이 들고 있다는데 어느 나라 경찰이고 어느 나라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세계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동강 맥주에 힘입어 이번엔 위스키 시판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3.1포 위스키. 3.1포라는 이름은 절경으로 이름난 금강산 인근 3.1포 호수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코틀랜드식 싱글 몰트 위스키로 그중에서도 조니 워커를 벤치마킹했다는데요. 40도짜리 블랙 라벨, 42도짜리 레드 라벨, 그리고 아직 이름은 미공개인 45도짜리 위스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3.1포 위스키 박스 사진엔 이 술엔 총 15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간의 손상을 막고 과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대한민국이면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하겠는데 미국이라 검증할 수도 없고 박스엔 제품 홍보용 QR코드도 새겨 넣었는데 출시되면 평양의 백화점 등에 입고될 예정이라는데 과연 3.1포 위스키가 북한 관광 수입 증대의 꿈을 이뤄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